네, 제가 보고 궁금했던 게 신연금 CCDC의 소득 재분배 효과의 정도를 수치화한 뭐 일종의 시나리오는 좀 없을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기준 소득 월액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사람의 그 기대 수익비가 뭐 몇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게 혹시 있을지 궁금했고요. 또 현행 연금 제도와 비교하면 어쨌든 소득 재분배 수준이 일정 부분 악화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오히려 강화될 여지도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그 기초연금과 신연금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 건지, 그 국민연금을 DC로 개혁하면 소득 재분배 기능은 기초연금으로 이전한다는 논의들도 있는데 또 이번 연구에서 기초연금은 구조개혁 방안에서 고려되지 않은 건지 궁금했습니다. 네, 우선 소득 재분배 부분은 그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현행에서도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개인의 임금 수준과 가입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을 1대1로 가중치를 둬서 둘을 합해서 저기 연금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DC형이 이제 소득 재분배가 없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이제 코호트 계좌제를 하면 1대1로 이렇게 섞어서 여전히 지금만큼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이렇게 탑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직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결과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소득층은 이제 기대 수익비 1보다 높아지고 고소득층은 어쩔 수 없이 기대 수익비 1보다 더 낮아지는 그런 현상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행 만큼의 연금급여 그 수준과 소득 재분배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까지가 저희 이번에 연구 결과이고요. 그 기초연금과의 연계는 후속 연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충해서 이제 답변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참고문헌 보시면 저랑 여기 신승용 박사랑 김도원 박사 이렇게 셋이 작년에 이제 연구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 안에는 이제 김도원 박사가 이제 기초연금 부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각 제도별로 어떻게 연구를 연결하느냐는 사실 작년에 하지 못했고요. 당연히 저희가 이제 기대 수익비 1에 이제 맞춰진 제도를 이제 하고, 만약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이제 기초연금 부분에서 더 담당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그걸 적용하고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이제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그런 방법들이 국민들이 결정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이게 상식적인 질문인데 제가 이해 잘 못하는데, 개혁이 되고 나면 보험료율이 18%로 올라가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율 18%는 이건 뭐예요? 그럼? 현재 제도 하에서 18%로 올린다고 해도 뭐 저희가 추계를 2090년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2090년까지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 대체율이 40%가 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 보험료를 18% 올려봐야 네, 2080년인가 뭐한 2000, 그때는 고갈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신연금제도인가 뭔가 그거는 네. 그 보험료를 올리는 거죠, 그것도. 현재 이제 소득 대체율 40%를 받으려면 이제 15.5%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15.5%를 내고서 네네. 그 뒤에 받는 사람들이 저기 뭡니까 이거? 그 기대 수익비 1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가 낸 것만큼 자기가 돈 받아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기가 받았는데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네. 저희가 그래서 기대 수익비 1의 정의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대 수익비 1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낸 보험료 그리고 그거를 운용해서 얻는 수익까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빠지는 거예요, 운영 수익은? 운용 수익까지 받는 거를 기대 수익비 1로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자기가 낸 돈에다 네. 뭐에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토탈해서 1억을 냈다. 그럼 1억 받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만약에 기금 운용 수익이 5%다라고 하면 이제 1억 500만 원을 만약에 받아가는 기금 거죠. 운용을 잘 안 돼가지고 앞까지가 나면은 마이너스 까지는 거예요, 그만큼 또? 아니면 그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미 다 내가지고 국영금 하에서 소득 대체율이 예를 들어 50에서 40으로 떨어지고 해서 다 이게 가져가는데 그 600조 이상 받는 분들은 아까 600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거기 계신 분들은 아무 예를 들어서 뭐 좀 뭐랄까 뭐좀 거기도 좀 불이익을 보는 어떤 그런 거는 국가와 계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조금 약간 디스페이버를 좀 줘야 뭐 비윤상 15.5 내고 야 내가 1년에 좀 내놓은 가지고 가다가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아무 그쪽에 현실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받아들일까요? 이게 될까요? 이게? 뭐 일견 맞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기존에 봤던 거를 건드리자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이후의 개혁 방안도 동의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사람들이 너 적게 받아라. 너 적게 냈으니까 적게 받아야지라고 이 연금 개혁안을 내면 그때부터 과연 이게 논의가 될 것인가라는 이제 저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이 보고서에 할 때 법제연구원 박사님 이제 외부 자문을 통해서 해외에 이렇게 기존에 약속돼 있는 연금 급여를 줄일 수 있느냐라는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해외 사례가 있는 걸로 이제 보긴 했는데 이제 사실 이게 국민연금을 사실은 국민들이랑 약속을 했잖아요. 이 정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재정이 이제 어려우니까 야 우리 도저히 줄 수가 없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거를 깎을 수는 있지만 이제 이미 약속돼 있는 거를 한번 깨면 이 국민연금 제도라는 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미래 세대가 전 세대는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라는 불만보다 더 크게 내가 이걸 내고 나중에 얘네들 다 약속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한 불신 부분이 사실 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런 개혁 논의보다는 사실 그냥 제도 없애자라는 논의로 흘러가기가 더 쉬운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있는 국민연금의 이제 그 단점들, 이렇게 제도가 유지되기 어렵고 한 설계 이런 게 분명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까지 다 버리면서 국민연금 없애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제도를 최대한 유지하고 그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를 이제 줄이면서 그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그건 그대로 주고 그 대신 그 부족한 거는 이제 일반 재정이 충당을 하자. 그 대신에 앞으로 이제 세월 신연금 제도에서는 기금 고갈 걱정 없이 미래 세대들이 보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아까 먼저 손 드셔갖고 연합뉴스 먼저. 이 개혁 방안이 기본적으로 그 공무원 연금 통합 그런 직역 연금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이 좀 고려되지 않은 이유 먼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 재정을 투입한다 하면 어쨌든 세금이 쓰인다는 측면에서 국민 부담인 거는 똑같은데 물론 뭐 세금은 법인세도 있고 좀 무차별적이지만 보험료율 인상이랑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연구할 때는 국민연금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에서는 이제 기초연금까지 연구를 했고요. 직영연금 부분은 사실 그렇게 깊게 연구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직영연금의 특수성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도 통합의 해외 사례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외랑 또 다른 그 제도만의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게 못했고, 사실은 향후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구연금 재정 부족분에 대한 일반 재정 투입은 당연히 미래 세대의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재정이라고 저희가 표현한 게 사실은 이제 일반 재정 세 가지 방안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세금으로 세금을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 재정 부족분을 이제 충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 국채 발행해서 충당하는 거는 당연히 그냥 미래 세대에게 부담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세금으로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현재 지출들을 줄여서 하는 거는 이제 현재 세대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뭐 많은 부분 이제 국채로 발행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시키겠지만, 이제 세금으로 확보하거나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현재 세대에게도 일부 이제 부담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구연금의 재정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좀만 덧붙이자면 그림 6 같은 경우 중요한 부분 뭐를 보여드리냐면요. 그러니까 다른 연구들도 일반 재정을 어떤 식으로 투입하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의 유니크한 점은 그 속도입니다. 이 오른쪽 네모 적어도 이 속도만큼 그게 하한이거든요. 그만큼의 속도는 최소 유지하고 더 빠르면 빠를수록 명목 가치의 이 일반 재정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른 연구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기 임비. 예, MBN 김경입니다. 지금 그림 6을 말씀하셔서 그 그림 6을 보면 2046년부터는 이제 기금이 다 고갈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기금이 고갈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잖아요. 근데 이 시점을 보니 이제 계속 줄어들긴 하지만 46년이 거의 50조에 가까운데, 작년 우리나라 정부 세입이 497조였어요. 그러면은 497조의 10분의 1을 갖다가 써야 되는, 뭐 매년 첫 해는 10%겠지만 뭐 조금씩 줄겠지만 10%의 그를 쓸 정도로 이게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세금 51조인가 못 고쳤다고 세수 결손 났다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매년 이렇게 50조씩을 재정에서 뺀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네, 사실 이 그림 6은 이제 2023년까지 약속돼 있는 연금 급여를 지급한다는 그림이거든요. 사실 제도가 개혁이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되면 이 그래프는 점점 더 올라갑니다. 멈추지 않고. 그러면 심지어 지금 네. 기대 수명도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거 재정 투입한다고 하면 나중에 저희 세금에 거의 한 20% 30%까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과연 재정 투입이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23년까지 현재의 제도를 멈추고 사실은 해야지 이 정도에서 막을 수 있다. 이게 최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개혁 없이 우리가 9%에서 보험료 인상도 안 하고 계속 간다라고 하면 55년에 고갈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재정 부족분들이 나올 거고, 그거를 그때의 현재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충당을 하더라도 일부분이 못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재정이 투입이 되든지 아니면 그때 받는 사람들이 적게 받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의 숫자들은 과연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숫자들인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저희가 보여준 이 시나리오와 이 계산들은 사실은 제일 적은 부담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15.5%를 일시에 안 올리고 뭐 점진적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부담 더 커지는 거고요. 만약 609조 원을 바로 지금 안 넣고 뭐 현재부터 뭐 재정에 GDP 대비 1%씩 넣어준다라고 하면 609조보다 사실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이 숫자 그리고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거는 사실 최저의 재정 부담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뉴스핌 먼저. 네, 안녕하세요. 뉴스핌 기자인데요. 저 먼저 2054년에 고갈이라고 했는데 이 시점이 KDI에서 연구해서 2054년인 건지 2055년이 맞는 건지 확인 다시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원래 소진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적립금이 거의 1,000조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다른 해외 선진국이랑 비교를 하면 재정 투입이 좀 들어가는 나라들이 좀 많은데 그중 하나가 이제 프랑스 사례를 보면 적립금이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난번에 국민연금 개혁 당시에도 기재부나 이쪽 당국에서 재정 투입을 좀 원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으로만 좀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연금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고연금에 대한 재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실 가능성이 좀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신연금에는 출산율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지도 같이 여쭤보십니다. 고갈 시점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2054년이 나왔고 그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이제 위원회에서 나온 건 2055년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통계청 인구는 똑같이 썼고요. KDI에서 이제 그 전망한 거시경제 전망 활용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오는 이제 각종 보고서 이런 데서 나오는 숫자들을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5차 재정 계산에서 사용한 이제 그 가정들 이런 거를 최대한 반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적치 넣고 이렇게 모형을 돌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이제 가입자 수랑 수급자 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5차 계산보다는 앞에 좀 더 많다가 뒤에 좀 더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와서 그런 저희가 최대한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나온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제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최대한 맞춘 게 54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한 자료는 사실 재정계산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니까 거기 계산이 더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55년에 고갈되냐 54년에 고갈되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완전 적립식 DC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숫자들이 과연 얼마나 됐냐 이제 이거를 저희가 계산을 한 거고요. 사실 그러면 15.5%도 뭐 틀린 거 아니냐. 당연히 이제 그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만약에 저희 같은 기대수입비 1의 DC형으로 했을 때 그 소득대체율 40%로 맞추면 얼마를 더 내야 되냐 이걸 계산을 정확히 해서 발표해주면 사실 저희 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립금이 사실은 1,000조까지 지금 현재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일반 재정을 투입할 정도로 절박한 거냐라는 사실 그런 생각이 그 당국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 당국에서. 그래서 이거 뭐 어찌됐건 30년 이후에 벌어질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우리의 이제 그 재정도 지금 굉장히 힘든데 세수 부족도 겪고 있고 막 하고 있는데 현재부터 해야 되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해외 사례로 봐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적립금 많이 쌓여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급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해야지 국민들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적립금이 고갈되고 나면 진짜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몇 개 안 남습니다. 지금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 미래 세대는 뭐 고갈 걱정 없이 우리가 줄 수 있게 내가 낸 거를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좀 들어야 이제 보험료를 올리거나 뭐 소득 대체율 조정을 하거나 이런 개혁이 다 가능한 거지. 이제 이제 나중에 고갈되고 나서는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겠고, 저희도 그때에서는 개혁안을 제시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외보다 사실은 현재는 우리나라 제도가 굉장히 유리한 상태는 맞다. 근데 만약에 개혁을 지금 현재 출산율이 해외 어느 국가랑 비교를 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개혁 방안을 갖고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재정이 지금부터 이렇게 투입하는 게 현실 가능하냐?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이게 제가 원래는 국민연금 전공이 아니고 사실 재정건전성 전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사실 국민들이 우리 국민연금 제도를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낸 세금을 국민연금에 투입하자라고 사실은 그런 의견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경제TV. 이거 국민연금의 DC형으로 전환하면 이제 사적연금도 이제 퇴직연금과도 DC형인데, 지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다들 노후 자금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려고 해서 수익률이 낮거든요. 근데 이거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은 또 이제 국민연금 보장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지금 이 적립금을 중단하면은 이제 기존과 구연거의 신연금의 국가 재정 투입 정도가 훨씬 많아질 것 같거든요. 좀 비중이나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 더 많아지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냥 국민연금 개혁 특위에서는 모수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조 개혁이 이런 구조 개혁이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냐, 아니면 같이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실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수익률이 높으면 이 신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 수익률이 4.5에서 6으로 오른다 그러면 신연금 제도에서는 보험료율이 15.5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고, 또 재정 부족분 또한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수익률을 높일지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오늘은 그 부분에서 강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투입이 사실은 현재는 거의 투입이 안 되고 있죠. 운영비 일부만 이제 일반 재정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 투입 비중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신연금, 구연금 이제 가르게 되면, 신연금에는 사실 재정 투입이 필요 없는 거죠. 자기가 낸 거 플러스 운용 수익만큼만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립금 고갈 없이 사람들이 기대 수익비 1로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거는 이제 구연금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609조 원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계속 뭐 점진적으로 넣는다, 뭐 GDP 1%씩 넣는다라고 하면 609조 원보다 사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그 특히 이제 국회나 정부에서 보수 개혁 부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갖고 온 구조 개혁 방안이죠. 그러니까 보수 개혁에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율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 사실 미래 세대들은 의견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니까 미래 세대들의 의견을 우리가 이제 이럴 것이다라고 가정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받을 수는 없죠. 젊은 세대들이 과연 보험료를 올려서 내가 받을 수 있겠냐. 나 55년 돼서 이제 받기 시작했을 때 고갈된다라는데, 그리고 뭐 지금부터 2배씩 내도 2080년에서는 고갈된다는데 과연 받을 수 있겠냐라는 이제 저기 때문에 저희는 젊은 세대들이 보험료 인상하는 거를 과연 동의해 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한테 보험료율 인상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너네 낸 것만큼은 우리가 지켜서 받을 수 있다. 니네가 낸 게 다 기존 세대의 급여로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다. 라는 거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만큼 올리자라고 하는 게 설득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조개혁과 보수개혁이 뭐가 먼저냐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뭐 둘 다 논의가 이제 돼서 어떤 것들이 국민들한테 사실 설득될 거냐. 사실은 국민들이 결정을 해야 이제 그거대로 연금 개혁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이 개혁안이 젊은 세대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미래 세대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 방안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네, 저 뒤에 먼저 손 드신 분이 있었어요. 서울경제. 예, 두 가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그 재정부담 말씀하시면서 그 미적립 충당금을 활용하시잖아요. 근데 이 미적립 충당금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가 좀 먼저 궁금합니다. 이거를 좀 왜 여쭙냐면은 사실 좀 재정 안정을 좀 강조하는 그 연금학자들 사이에서 미적립 부채 내지는 그 암묵적 부채라는 개념을 좀 많이 썼었잖아요. 그래서 뭐 예컨대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에게 향후 뭐 70년 가량 들어갈 뭐 연금 예상 지출액에서 뭐 적립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뭐 그렇게 좀 정의를 했었죠. 뭐 전영준 교수님이 대표적인데, 네, 그거하고 좀 같은 맥락으로 정의를 하신 건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내용 혹시 연금 특위에도 좀 제안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네. 이제 재정 부담 이제 저희가 이제 재정 부족분이라고 표현한 거, 그리고 뭐 저기 금융 쪽에서 이제 충당 부채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충당 부채를 산출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가입자들이, 그러니까 현재 가입자까지만 이제 범위를 설정을 할 거냐, 아니면 미래 가입자까지 다 이제 설정을 할 거냐, 그리고 현재 가입자도 현재까지 낸 것까지만 할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65세까지 낼 거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바탕으로 받을 거를 계산을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규모가 많이 달라지는 거고요. 저희는 딱 이 구연금 제도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2023년까지 낸 거의 보험료만 가지고 향후 급여를 받는다라는 계산이고요. 이 방식이 충당부채 계산 방식 중에서 가장 적은 그 규모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609조 원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최소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이제 분들이 이제 산출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당부채의 범위 설정을 얼마나 더 넓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는 사실 당연히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 특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연금 특위 안에서도 이제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만 논의하는 건 아니고 이런 세대 간 형평성 때문에 DC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제안을 하고 저희 제안에 이제 귀 기울여 주는 국민들이 많을수록 국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따로 뭔가 제안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네, 서울경제 송정우입니다. 지금 이게 올해 만약에 개혁안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 그러면 내년부터 도입이 된다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이죠. 이 친구들부터 가입을 하게 된다는 건지.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이게 개혁은 올해 된다고 해도 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는 또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년생부터 가입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건 딱 연도를 정해서 몇 년생부터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적용이 가능한 건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세대들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첫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소득 분배에 있어서 코트 계좌가 적용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누군가는 구연금에 들어가 있고 이미 같은 세대더라도 누군가는 신연금에 가입돼 있고 그러면 거기서 오는 세대 간 갈등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이번 신연금 개혁은 이제 세대별로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개혁 시점 그 이후부터의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급여를 두 부분에서 받는 겁니다. 구연금에서 받고 신연금에서 받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저는 보고요. 사실 제일 깔끔한 거는 이제 2023년까지 딱 구연금으로 끊고 2024년부터 그냥 신연금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사실은 계산상이나 이런 거에 제일 깔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새로운 연금 개혁안을 이제 제시를 했지만 이게 뭐 세대 간 형평성 문제나 지속 가능성 문제 완전히 다 해결하는 뭐 만병통치 약 같은 건 아니고 사실은 최대한 그 문제들을 이제 줄이는 그렇지만 제일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예. 네, CBS. 예, CBS 이진입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 기존의 기성세대들 연금 지급은 재정 투입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미래 세대들은 그냥 낸 만큼만 받아라 이건데 이게 여기 뭐 나왔지만 이렇게 국민연금이라는 게 강제저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드는 거는 기대 수익비가 일보다 크니까 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가입 생계가 어려워서 연금 보험료 납부 못하는 사람들 설득하는 방안으로 이게 어느 것보다도 수익이 좋은 상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메리트를 없애버리면 강제저축 그 똘똘한 미래 세대들이 자기가 낸 만큼만 받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뭐 운용 수익 얘기했지만 그건 다른 민간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도 그 이상 그거 뭐 비슷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 그 국민연금 제도를 없애는 거지 이게 개혁이라 아까 뭐 극단적인 뭐 방안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국민연금 제도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제가 들려서 아니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에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미래 세대 그 똘똘한 미래 세대들이 이 국민연금을 왜 가입합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뭐 당연히 저희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일부분 있고요. 이제 그런 장점들 때문에 이제 이 제도가 잘 안착돼서 이렇게 운영돼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제 연금 개혁안이 연금을 개혁해야 된다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제도가 지속할 수 없다. 그 이유의 핵심은 바로 저출산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도입 초기처럼 경제 성장률 굉장히 높고 한 집에 저희 집은 애가 셋이었는데 저 삼형제인데 그러면 셋씩 낳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기존 세대들이 기대 수입비 1을 가져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우리나라의 저출산되는 한 집에 한 명도 아니라 0.7의 이런 합계 출산율 상황 하에서는 미래 세대들한테 부담을 더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 세대들이 기대 수입비 1, 그러니까 내가 낸 것만큼 받아가냐라는 이게 과연 적이냐 최선이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이런 저출산에서는 최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기대 수입비 1이라는 거죠. 그냥 누군가가 1보다 더 갖고 가면 사실 누군가는 그거보다 적게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의 연금 제도는 다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게 미래 세대가 동의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너네들의 그 보험료 정도를 받아갈 수 있게끔 사실은 우리가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제저축 부분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저희가 알기로는 최근 10년의 국민연금 수익률이 이제 민간보다 11bp 정도 높았다고 이렇게 보고요. 개인이 투자하는 거 물론 국민연금만큼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하는 게 그 수익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이제 IRP 들고 있지만 IRP는 뭐 55세나 아니면 65세부터 20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65세부터 85세까지 받았다. 85세에 죽으면 다행인데 86세, 87세 이렇게 살면 그때는 사실 소득 없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공적연금인 이제 국민연금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CCDC형 이야기를 할 때 사실 평균 기대 연명으로 주지만 사실 그 평균 기대 연명보다 더 살 때의 리스크 그거를 사실 공적연금에서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해소시키는 국민연금 역할을 이제 강조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의 중요한 역할은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탑재하면 이 저소득층의 기대 수익비는 1을 넘게 지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고소득층의 기대 수익비는 1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보면 누진세 세금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냈고 싶지 않다고 하여 뭐 안 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야 된다라는 요소가 국민연금에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세계일보 뒤에 먼저. 예, 세계일보 이희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통계청 발표 작년에 한 것들을 보면 20대 국민연금 가입률도 높지 않은데 그 젊은 세대 그 보험료를 높인다고 하면 젊은 세대 국민연금 가입률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5.5% 보험료 산정함에 있어서 뭐 젊은 층의 가입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산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 산정할 때 가입률은 사실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거고요. 그런 시나리오 분석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네, 뉴스핌. 예, 뉴스핌 최영수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우선 그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말 고육지책이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대전제에서 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신 거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지금 앞서 우려 그런 것들은 지금 사실 뭐 얘기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고통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우선 그 7페이지 그림 보면 여기 이제 각 세대별 기존 기대이익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그림이잖아요 이게. 근데 보면 좀 아쉬운 게 60대는 사실상 그 기존 체제 그냥 받는 거고 50대는 조금 깎이고 40대가 그 다음 30대가 제일 많이 깎여요. 그래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30, 40대가 많이 기존 이 기대이익에서 많이 빠지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거. 좀 더 50대가 더 손해를 보고 고통분담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게 아닌지
그래야지 30, 40대, 50대 같이 사실은 수용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DC 도입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고 찬성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주장을 했었고 그래야지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그거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은 바람직한데 그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럼 이런 가입 필요성 있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CCDC 그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20, 30대나 국민들한테 잘 설명하고 설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 40대가 이제 에게 와닿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 그림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기금이 소진되고 난 다음에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도 걱정을 합니다. 여기에선 일단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돌아가는 상황에서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하는 것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금이 소진되고 이제 돈도 없으면 그러면 연금 급여도 내려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굉장히 대다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우려점을 없애준다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DC형 신연금 개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는 이렇게 하면 확실히 장기적인 재정 안정은 이루겠다, 불확실성은 많이 없어지겠다라는 코멘트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30, 40대 물론 30, 40대에게 소득 대체율 40을 항상 보장할 수 있으면 뭐 손해를 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일부의 이제 민심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연금 관련해서 연구 같은 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런 개혁 모델이 제안이 된 거는 처음인 건지 KDI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모수 개혁 위주로 이제 그 연금 개혁이 논의됐기 때문에 이제 현재 제도를 기반으로 한 이제 모형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구가 됐고요. 사실은 이제 DC형 도입해서 재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특히 저희는 이제 CCDC형 각 연령군별로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사실 모형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 모형이랑 좀 다르게 새로운 DC형 모형으로 재정 추계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KDI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그 CCDC형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코호트 계좌제입니다. 이제 개인 계좌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고 유족도 받다가 사망하고 나면 그 개인의 이제 적립액이 생존자에게로 이전되기 때문에 생존자들의 이제 연금 급여를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코호트를 묶어버리면 소득 재분배 기능도 탑재하기 쉬워진다. 꼭 탑재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방식의 재분배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탑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장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